결혼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블랙박스에서 들린 아이의 목소리. 남편의 지갑 속 학원비 영수증. 그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0년. 그 세월이 주는 무게를 아십니까? 30살에 만나 60이 되도록 함께한 시간. 젊음도 열정도 때로는 꿈까지 함께 묻어가며 살아온 세월. 나는 그 시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아는 사이라고, 더 이상 비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출장 또 가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출장이라는 것을. 또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회사 일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출장을 싫어했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평생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향수를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향수 냄새 같은데. 회사 여직원들이 많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묻었나 보지. 그렇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차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밑에 떨어진 과자 봉지. 아이들이 먹는 그런 캐릭터 과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손주도 아직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저는 과자 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어린 직원이 있나? 아니면 누군가를 태웠나? 그날 저녁 남편의 지갑을 정리하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마이너스 48,000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보, 지난주 목요일에 회식 있었어? 응? 아니, 왜? 아니, 그냥. 저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뭔가 두려웠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알고 싶지 않은 답이 나올 것 같은 예감. 그 후로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폰을 몰래 본다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더 자주 합니다. 예전엔 하루 한 번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오자마자 씻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대충 입고 나가던 사람이 요즘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언니, 요즘 남편분이 좀 달라지신 것 같던데. 친구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오래 봐온 친구였습니다. 왜? 뭐가? 아니, 그냥 느낌이. 지난번에 우연히 마트에서 봤는데
전화 통화하시면서 되게 다정하게 웃으시더라고. 언니한테는 그렇게 안 웃잖아, 요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누구랑? 그건 모르지. 근데 표정이 되게 밝았어.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지만 남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외도, 바람,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남편을 의심하다니 내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차를 빌려 타게 됐습니다.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동을 걸자 블랙박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녹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주차할 때 긁힌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33분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다 왔다. 내려. 그리고 아이 목소리. 아빠, 오늘 뭐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피자. 아이의 웃음소리. 남편의 웃음소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누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목소리. 아빠. 그 한 단어가 제 30년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평생 아쉬워했는데, 남편이 그걸 얼마나 속상해했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아빠, 누군가 제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처럼 인사하고 소파에 앉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토요일에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누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결혼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비밀이라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를 다 안다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아빠라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어떤 것인지.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수상하게 보입니다. 저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탐정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차에는 GPS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 남편이 직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도난 방지용이라며. 그날 저는 그 앱을 열어봤습니다. 이동 기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의 일주일 동안 움직임이 지도 위에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낯선 지방 도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충남시, 거기가 어딘가 싶어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우리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거길 가지? 저는 더 자세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남편은 그 도시를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목요일 저녁, 한 번은 토요일 오후. 목요일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토요일은 골프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짓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평범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면허증, 명함들, 그리고 접혀진 영수증 몇 장,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문구점 마이너스 학습지 3권, 색연필 세트 마이너스 35,000원. 학습지? 우리 집엔 학생이 없습니다. 조카들도 이미 다 성인입니다. 다음 영수증. 키즈카페 마이너스 입장료 2인 마이너스 2만원. 키즈카페?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수증. 학원 마이너스 5월분 수강료 마이너스 35만원. 금액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명 박, 성은 박씨, 남편의 성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그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풀고 키즈카페에서 놉니다. 남편과 함께, 제가 모르는 사이에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저 몰래 다른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그 말에 남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GPS 기록 봤어. 매주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거기 가더라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내 차 기록을 봐? 대답해줘. 왜 거기 가? 회사 일 때문에. 회사가 거기 있어? 거래처야. 거래처. 목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똑같은 거 아냐? 30년을 살았는데 그럼 뭐 하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화가 아니라 당황이라는 것을.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영수증들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학습지, 키즈카페, 학원비. 이게 다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구 거야? 누구 학원비야? 조카. 어느 조카? 우리 조카들 다 성인이야. 친구 조카. 친구 조카 학원비를 당신이 왜 내? 침묵.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30년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알 것인가? 다음 날 오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던 박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형수님. 혹시 형이 요즘 시 쪽에 일이 있나요? 네. 왜요? 아, 제가 그쪽 출장 갔다가 우연히 형을 봤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못 들은 것 같아서. 언제요? 지난주 토요일이요. 시내 음식점 앞에서. 혼자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여자분이랑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인가 싶어서 안 부르고 그냥 왔어요. 여자요? 네. 젊은 분이었어요. 혹시 직원인가 싶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형님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인데 우연히 뒤에 형이 찍혔네요. 사진을 열었습니다. 멀리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30대로 보이는 여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아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확신이 증거로 남편은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은 그곳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기다리며 잠들지 못할 때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그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겠다고,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남편의 이중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다른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믿었던 결혼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다음 토요일 남편이 또 골프 간다고 할 때, 저도 따라갈 것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골프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평온한 척 웃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GPS 앱을 켜고 남편의 차를 추적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저도 뒤따라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의 운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앞차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 차를 놓칠까봐 시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한적한 주택가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차가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멈췄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과일과 선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다녀왔어. 멀리서도 들리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아빠, 아이의 목소리. 현관에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엄청.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남편이 그 아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현관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응, 오늘 과일 많이 샀어. 준호 좋아하는 딸기도 있어. 아빠 최고.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30년.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저와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식을 안겨주지 못한 아내라는 자책. 그런데 남편은 다른 곳에서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1층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아이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남편 무릎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 아빠 학교에서 아빠 직업 뭐냐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어?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번엔 아내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세요. 지난번엔 GPS 때문에 걸릴 뻔했잖아요. 걱정 마. 여긴 절대 모를 거야. 애초에 의심도 안 해.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지금은 이게 중요해. 준호 잘 키우는 거.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긴 절대 모를 거야. 애초에 의심도 안 해. 남편은 저를 우습게 본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바보처럼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현관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제가 지는 겁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남편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집 외관, 남편의 차, 번호판, 그리고 창문 너머 세 사람의 모습,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여자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닙니다. 싸울 시간입니다.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골프 치니까 피곤하네.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스코어 어땠어? 응? 아, 그냥 그랬어. 누구랑 쳤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재밌었어? 응. 거짓말. 남편의 대답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문제 삼을까? 아니면 더 철저히 준비할까?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혼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30년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인내라고,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배신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특히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속인 배신에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30년 결혼의 마지막 전쟁을. 월요일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사진, GPS 기록, 영수증, 녹음 파일. 모두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집은 공동명의고요. 남편 명의 예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부터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남편 명의 예금과 주식이 약 8억 정도 되네요. 8억이요? 네. 그리고 시의 주택도 한 채 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그 집이요? 네.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 몰래 집까지 사줬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이혼 소송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이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얼마나요? 최소 60%, 최대 70%까지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혹시 남편과 대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소송 전에. 왜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듭니다.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GPS 기록 출력물, 영수증 사본들, 시집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재산 조회 결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 남편의 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 서류들을 본 것입니다. 이게 뭐야? 앉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알지?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저는 사진 한 장을 남편 앞에 밀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남편의 모습. 남편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야? 침묵. 대답해. 저 아이가 누구냐고.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언제부터? 8년 전. 8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8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저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저 여자는? 은주야. 어떻게 만났어? 회사 거래처에서. 그래서 바로 사귄 거야? 아이까지 만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아이가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 나는 평생 그게 아쉬웠어. 그래서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든 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변명하는 거야? 30년 아내를 배신하고도? 배신이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저 아이는 내 피야. 내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늙어가면서 당신만 바라본 나는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저는 재산조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집. 당신 명의더라. 작년에 샀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우리 부부 재산 아니야? 그건 당신네 돈으로 다른 여자 집 사준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택해. 뭘? 나? 아니면 그 여자.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둘 다 가질 생각하지 마. 선택해. 지금 당장.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여자와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대신. 알겠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여보. 서명하라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이 될 사람. 서명이 끝났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들어갈 거야. 변호사가 70%까지 받아낼 수 있대. 그래. 당신이 그 여자한테 쓴 돈도 다 청구할 거야. 알았어. 남편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나가.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흔적을 가방에 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현관 앞에 선 남편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왜? 준호가 있으니까. 그 아이 이름. 남편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안해. 됐어. 이제 그 말도 듣기 싫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던 건 슬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재산분할 소송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동재산의 70%, 그리고 시주택 매각 금액의 절반, 총 7억 가까운 돈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대가치고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저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니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친구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불안했던 겁니다. 남편을 붙잡으려고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 여보세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혹시 전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젊은 남자래요. 전 남편분보다 한참 어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남편분이 아이랑 둘이 산대요. 근데 아이도 사춘기라 아버지를 안 따른대요. 그렇군요.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아버진데. 이웃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년.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혹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제 전 남편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 미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만약에 전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올 리가 없죠. 그래도 만약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받아줘요. 왜?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 있잖아요. 다시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30년인데. 30년이었기 때문에 더 못 받아줘요. 그 세월을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반.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 그 집을 처분하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 것. 아이는 어머니 쪽에 맡겨졌다는 것. 완전히 혼자가 됐대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대요. 요즘은 택배 일하신다던데. 그렇군요.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한 건 저였어요. 30년을 속으면서 산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8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한 것도, 저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한 것도 모두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후회는 제가 받아줄 의무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남편을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의 결혼, 8년의 배신, 1년 반의 혼자 사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마이너스 박민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2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선택을 막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커피 향이 퍼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제 가게 하나 갖고 싶어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순에 시작했으니까요. 손님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예순이요? 전혀 안 보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꾸고 화장을 다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걷지 못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이것이 제가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저 이대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 과장님을 우연히 봤는데요. 많이 초췌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혼자 편의점 도시락 드시고 계시던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혹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 대리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혼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시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속으면서 살았을 때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해자만 불쌍하게 보이는 걸까요? 이 대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락은 하지 마세요. 제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인데 그 사람도 후회하잖아. 용서해 주는 게 어때? 혼자 늙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낫지 않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늙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관계 속에서 늙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혼 후 3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단골들로 붐볐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여행도 다녔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원하는 옷을 입고, 남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 기분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카페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즐거워요.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라 자신을 버리면 안 돼요. 명심할게요. 손님이 가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후회하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의 기억도, 배신의 아픔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잃었다고 말한다. 3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되찾은 것이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만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아플 뿐이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용기를 냈다면 30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 60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